어머니, 제발. 지금은 업무 중입니다. 제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아들. 이 국악원의 이사장인 김원중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실 문턱에서 냄새 배인 하얀 조리사 모자를 벗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원중아. 지율이 그 아이 박종팔 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제 목소리는 30년 전 그 끔찍한 불길 속에서 목이 상한 뒤로 쇠 긁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볼품없이 갈라지는, 흩어지는 재 같은 소리였죠.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차가웠습니다.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박종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머니의 시대는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요. 지율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는 그냥 하시던 설거지나 마저 하세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제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 그리고 이제는 손자의 인생까지 망치려 든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문 밖에서 들릴 듯 말 듯 수군대는 비서들의 목소리. 또 오셨나 봐. 이사장님 표정 안 좋아지신다. 그 모든 싸늘한 공기가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30년 전 화재가 제 목소리만 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문정혜라고 합니다. 나이는 75. 사람들은 저를 이 국가원 구내식당의 문 여사님 아니면 그냥 참모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아는 젊은 직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긴 그게 저도 편합니다. 저는 그저 이 거대한 유리 건물 지하 1층 볕도 들지 않는 주방에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나르고 마지막엔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비워내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제 일입니다. 꼬박 30년째죠. 이 번쩍번쩍한 국악원의 이사장은 제 아들 김원중입니다. 이제 막 50살이 되었죠. 남들은 저더러 아들 덕에 호강한다고들 합니다. 이사장 어머니가 뭐 하러 고되게 식당 일을 하냐고요. 호강이요? 아들은 아마 제가 이 건물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지긋지긋할 겁니다. 원중이는 30년 전 그 화재 이후 제가 판소리도 인생도 다 잃고 오직 복수라는 헛개비에만 매달려 사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에게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죠. 그래서 녀석은 판소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창고 깊숙이 고이 모셔두었던 제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붓고수 북을 원중이가 말 한마디 없이 대형 폐기물로 내다 버린 날,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과거뿐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런 아들이 지금 제 하나뿐인 손자 녀석을 기어코 그 사람에게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율이, 김지율. 올해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녀석이 요즘 제 유일한 시름이자 유일한 기쁨이죠. 지율이는 천생 이쪽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채 트이기 전인 대여섯 살 때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가 한 구절을 장난삼아 따라 부르는 걸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제 전성기 때의 목청, 아니
그보다 더 맑고 깊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원중이가 그런 지우리를 박종팔 명창에게 제자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종팔. 그 이름 석자를 속으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30년 전 그날의 불길 속으로 다시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어제는 식당 마감을 일찍 하고 몰래 지우리 방에 과일이라도 좀 깎아 들고 갔습니다. 녀석은 책상에 엎드려 끙끙대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지유라, 이거 좀 먹고 해라.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귀에 꽂고 있던 하얀 귓속 기계를 급히 뺐습니다. 할머니,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뭘 그리 열심히 듣고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영어.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녀석이 황급히 덮은 노트 위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이상한 글자들을요. 말끝 맞추기니 말의 흐름 타기니 하는 제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죠. 녀석은 판소리 대신 말을 박자에 맞춰 빠르게 부르는 노래 요즘. 아이들이 하는 랩라는 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유라, 너 박종팔 그 사람한테 가기 정말 싫으냐?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녀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싫으면 뭐 어떡해요? 아빠가 하라면 그냥 해야죠. 할머니는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아빠만 더 화나게 할 뿐이에요. 녀석은 제 손에 들린 과일 접시를 밀어내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빠가 화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아들 앞에서 또 괄시당할까봐 그게 무서웠던 거겠죠. 속이 깊어도 너무 깊은 녀석입니다. 박종팔. 그 사람은 제 평생의 그늘이었습니다. 제가 하늘이 내린 소리라는 칭송을 받으며 모든 무대의 주인공을 도맡아 할 때 그 사람은 늘 제 다음 아니면 저 다음 순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소리에 울고 웃었지만 그 사람 소리에는 기본기는 좋지만 재미는 없다는 말이라는 평가가 따랐죠.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제 마지막 완창 무대를 바로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내일 당신 반주할 생각에 떨려서 잠이 안 온다며 먼저 연습실에 가서 북소리나 점검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장실에서 목을 풀고 잠시 뒤에 따라갔죠. 늦은 밤이라 복도는 캄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습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편의 처절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연습실 문에서 누군가 뛰쳐나왔습니다. 박종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공포와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거칠게 밀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여보. 저는 불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유독가스에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경찰은 연습실에 있던 낡은 난로가 과열돼서 불이 난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엔 방마다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워낙 낡은 건물이라 증거가 없었죠. 그렇게 제 남편의 죽음은 사고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박종팔이 달아나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 봤으니까요. 그날 이후
의사는 제게 성대가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에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대 자체가 부분적으로 찢기고 상했다고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목을 쓰는 순간 영영 목소리를 잃을 겁니다. 라고요. 실제로 조금만 힘을 주어 말하려 해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20살에 뜬 얼굴의 원중이는 제 침상에 엎드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목소리를 잃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소음입니다. 저는 특히 점심시간 수백 개의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거대한 환풍기가 우웅하고 거칠게 우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 모든 소리가 제 방패가 되어주니까요. 이른 새벽 모두가 출근하기 전 청소를 일찍 마친 저는 식자재 창고 옆 문이 두꺼워 소리가 새지 않는 작은 창고방으로 들어갑니다. 냉동고 전실이라 한기가 돌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해주죠. 그곳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저만의 방음실입니다. 저는 거기서 숨을 가다듬습니다. 배에 깊숙한 곳 단전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고 소리를 내봅니다. 목이 아니라 오로지 배의 힘과 머리의 울림으로만 내는 소리였죠. 목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그저 소리의 길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30년간 그 고통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제 남편의 원통함을 풀고 제 손자 지유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은 국가권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차세대 명창 발굴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전국 청소년 판소리 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주방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바빴습니다. 대회 관계자들, 심사위원들, 그리고 전국의 방송국에서 몰려든 사람들까지 그들을 위한 특별 점심상을 차리느라 저를 포함한 식당 아주머니들은 허리 펼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귀는 온통 지상 3층 대극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가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마이크 소리, 앳된 아이들의 긴장한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을 제 손자 지유리의 목소리. 문 여사님, 정신 안 차려요. 지금 국에 간장 대신 식초 넣을 뻔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정신을 차리려고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식당 할머니였습니다. 냄새 배인 조리복, 하얗게 센 머리를 감춘 위생 모자. 하지만 그 모자 아래 제 심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모두가 잠시 숨을 돌리는 2시. 지유리의 순서였습니다. 저는 조리장에게 속이 안 좋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둘러대고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주방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저는 대극장 맨 뒷자리, 가장 어두운 구석 기둥 뒤에 섰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옥좌처럼 떡 버티고 앉은 박종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아들 원중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다음 참가 번호 18번 김지율. 지유리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애써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반항이자 자신의 꿈을 고백할 유일한 기회라고 녀석은 생각했을 겁니다. 옆에 앉은 고수북 치는 사람과 둥 하고 북을 울렸습니다. 장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춘향과 중 이별가 대목이었습니다. 아비가 강제로 정해준 곡이었죠. 지유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녀석의 첫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장단 위로 녀석이 내뱉은 것은 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김지율. 18. 내 꿈은 저기 저 구름 위. 근데 아버지는 몰라. 내 속은 시커게 타는데. 낡은 가락, 죽은 소리. 그게 내 길이래. 장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말을 박자에 맞춰 부르는 노래. 판소리 대회에서 저런 걸 한다고. 고수는 당황해서 북채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심사위원석이 술렁였지만 그 중에서도 박종팔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무대에서 안 내려와. 그때였습니다. 아들 원중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무대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김지율, 너 미쳤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사장 체면을. 지율이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덜덜 떨리는 어깨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박종팔은 그런 우리 가족을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내년 자식들도 별 수 없구나 하는 그 비웃음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 제 남편이 불길 속에서 사라진 그날 밤. 저를 밀치고 달아나던 그 검은 그림자. 병실에서 울부짖던 20살 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던 저 표정. 안 돼. 내 손자까지 저 꼴로 만들 순 없어. 저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고무신이 대리석 바닥에 쓱 쓱 하고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저는 그 소리를 뚫고 걸어갔습니다. 무대 앞까지. 아들 원중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경비. 이 사람 안 끌어내고 뭐 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쿵쿵 계단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지유리가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유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 박종팔을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냄새나는 조리복 차림의 늙은 할머니가 감히 대한민국 최고 명창이라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종팔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문정혜? 그는 저를 알아보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네가 여길 왜? 저는 옆에 멍하니 서 있는 고수에게 말했습니다. 푹. 좀 내려놓게. 제 목소리는 여전히 쇳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창피함에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박종팔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문정혜. 안쓰러운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지. 어서 내려가게. 공연 망치지 말고. 안쓰러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대극장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와 함께 무대에 섰던 곳입니다. 설계부터가 악기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맨 뒤까지 맑게 울리도록 지어진 곳이었죠. 저는 그 무대 중앙 가장 소리가 잘 울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작은 창고방에서 벼려왔던 숨을 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내 이놈, 내가 날 죽일지언정 내 절개를 꺾을 소냐.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 전성기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목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터뜨린 맑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비들도 식당에서 일하는 늙은 할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 소리를 하는 이 황당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멈칫했습니다. 아들 원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쫙 빠진 표정. 울고 있던 손자 지우리의 눈이 제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크게 뜨였습니다. 그리고 박종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놀람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30년 전 그날 밤 저와 마주쳤을 때와 똑같은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30년간 묵혀둔 춘향가의 다음 대목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소리의 마지막 여운이 대극장 천장에 부딪혀 사라지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1500개의 눈동자가 무대 위, 이 냄새나는 조리복 차림의 늙은이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찰칵. 맨 앞줄에 앉은 기자의 사진기 불빛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정적이 깨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함성과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방금 그 소리. 세상에 문정의 명창이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30년 전 그대로야. 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한 사람, 심사위원석의 박종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자한 스승의 가면이 깨지고 30년 전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저를 밀치고 달아나던 그 검은 그림자의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모른 채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경비들이 뒤늦게 무대로 뛰어 올라오는 그 혼란을 틈타 사람들은 제게 몰려들었고, 박종팔은 쥐새끼처럼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팔을 붙잡는 거친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원중이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유라, 이쪽으로 빨리. 원중이는 저와 지유리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무대 뒤편으로, 그리고 쿵 하고 닫히는 비상계단 철문을 통해 우리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우리는 이사장실로 피신했습니다. 문을 잠그자 방금 전에 그 함성 소리가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원중이의 거친 숨소리와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유리가 제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제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크게 뜨여 있었죠. 할머니, 목소리가. 와, 진짜 대박. 18살짜리 녀석은 그 말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녀석은 푹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무대를 망쳐서 할머니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터트린 소리 때문인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찢어진 목에서 비릿한 피 맛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지유라. 내가 망친 게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할미는 오늘도 저 어두운 구석에서 저놈이 옥좌에 앉아 웃는 꼴이나 보고 있었을 게다. 내가 할머니한테 용기를 준 거야. 지유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녀석은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원중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그 거대하고 비싼 가죽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도 드디어 제 아비의 원수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구나.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원중아. 제 목소리는 방금 전 무대에서 힘을 다 쓴 탓에 다시 쉬어 터진 쇳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다 봤지. 박종팔 그 사람. 그 뱀 같은 인간. 내 아버지를 죽인 게 틀림없어. 내가 본 게 확실해. 그놈이 달아나는 걸 똑똑히 봤다고. 저는 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를, 저와 함께 분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만. 원중이가 내지른 소리는 비명이었습니다. 이 점잖은 이사장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다 망쳤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망쳤다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망쳐? 뭐가 망가져? 나는 내 아비의 원수를, 우리를 30년간 괴롭힌 그놈을. 원수. 원중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에 무거운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나자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건 사고였어요. 경찰도 소방서도 모두가 그냥 낡은 난로가 과열돼서 불이 난 사고였다고 했잖아요. 그냥 사고라고. 그는 사고라는 말을 미친 사람처럼 되뇌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짐승처럼 맴돌았습니다. 사고. 그냥 사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그걸 다시.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50살 먹은 아들이 제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아들이 왜 저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왜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사고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까?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랬던 거야. 박종팔. 국악계에 살아있는 권력. 원중이는 그 사람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이사장 자리까지 올랐죠. 박종팔이 가만히 뒀을 리가 없습니다. 내 어미가 그날 밤날 봤다고 떠들면 내 앞길도 끝이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게 누군 덕인 줄 아느냐. 수십 년간 제 아들은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어쩌면 제 목숨까지 담보로 잡힌 채 아버지의 원수에게 굴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세월을 혼자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지우리까지 그놈에게 보내려 했던 거겠죠. 그건 포기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인질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무대에서 한 짓은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깨뜨려 버린 거였습니다. 제 아들을 그 괴물의 아가리 앞으로 밀어 넣은 셈이죠. 아,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저는 울고 있는 원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중아, 괜찮다. 다 괜찮아. 이젠 이 어미가 다 할게. 너는 더 이상 그놈한테 머리 숙이지 않아도 돼. 내가 다 끝낼게. 너를 위해서.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종팔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제 이름과 박종팔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30년 만에 귀환 국악계의 추문.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아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망쳤다고요.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박종팔에게 협박을 당해왔는지, 그 공포가 얼마나 깊었으면 제 어미 앞에서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저는 주방 유니폼을 벗어 던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문정혜의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맞춰준 고운 비취색 한복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싸워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저는 다시 국악원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들은 이미 다 퇴근하고 거대한 유리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중이는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들의 지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원중아, 아니 이사장. 제 목소리에 녀석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내일 이 어미가 경찰서에 갈 거다. 제 말에 원중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놈이 무서워서 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더구나. 괜찮다. 이해한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 30년 전 그날 밤 내가 본 것을 전부 다 말할 거야. 박종팔이 나를 밀치고 달아나는 걸 똑똑히 봤다고. 내가 그토록 지키려는 그놈, 이 어미가 끌어내릴게. 내 아버지 제삿날 더는 그놈 낯짝 안 봐도 되게 해주마. 그것이 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안 돼요.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안 된다고요, 어머니. 제발. 뭐가 안 돼, 뭐가. 그놈이 아직도 무서운 게냐. 그 사람 아니에요. 범인 아니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그날 밤 내가 본 건 헛것이라도 봤다는 말이냐? 그 사람은 원중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본 거예요. 뭐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를 봤다니. 내가 왜 거기 있어? 원중이는 50살의 중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날 밤에 20살 청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 내가 질렀어요, 어머니. 내가. 아들의 고백은 제 30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제 완창 무대를 앞둔 그날, 20살의 원중이는 지쳐 있었습니다. 명창 문정혜의 아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살았죠. 어머니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라이벌들의 시기, 그 모든 지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데도 노래만 했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북만 치고, 나는 안 보였어요? 나는 그날 밤 원중이는 술을 조금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습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쉬어라. 이러다 어머니 죽는다고 애원하러 왔답니다. 그런데 연습실에는 제 남편이, 원중이의 아버지가 먼저 와서 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또 그 소리를 했어요. 내 어미 무대 망칠 생각 말고 썩 꺼져라. 너는 내 어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그 순간 원중이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걸 멈추고 싶었어요. 무대도 소리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전부 다. 녀석은 연습실 구석에 있던 낡은 난로를 봤습니다. 그 옆에 쌓여있던 악보들을. 그냥 악보에 불을 붙였어요. 그냥 이 무대만 취소되라고. 어머니가 하루만이라도 쉬게 하려고. 하루만 나를 봐주게 하려고. 하지만 불은 녀석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른 나무로 된 연습실 벽을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중아 하고 소리 지르셨어요.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방문을 열고 뛰쳐나오던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던 박종팔과 마주쳤습니다. 제 남편과 약주라도 한잔 하려고 찾아왔던 거겠죠. 박종팔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내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봤어요. 그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불을 낸 걸.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복도 끝에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박종팔을 봤습니다. 박종팔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박종팔은 제 뒤에 있는 자기 아들이 불을 지른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본 어미를 본 것입니다. 그는 저를 밀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피해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이 끔찍한 가족의 비밀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박종팔은 30년 동안 입을 다물었죠. 원중이가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경찰에도 기자들한테도. 그냥 나를 지켜봤어요. 내가 이 국가권에 들어오게 도와줬어요. 내가 이사장 자리에 오를 때까지 뒤에서 다 밀어줬어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협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건 동정이었어요. 살인자의 아들이 아니라 명창의 아들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지독한 동정. 나는 평생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내 죄를 갚으며 살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죄인으로. 제 아들은 30년간 아버지의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의 감시 아래 살았던 겁니다. 제가 원수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제 아들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중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노래를 했잖아요. 목소리가 돌아왔잖아요. 나는 어머니 목소리가 망가졌을 때 솔직히 안도했어요. 이 지옥이 끝났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 광기는 끝났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속인 거였어요. 30년 동안. 안 그래요? 잊지도 않은 범인 잡겠다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30년을 나는 내가 왜 지유리를 그 사람한테 보내려 했는지 아세요? 지유리. 그 녀석 목소리는 어머니를, 아니, 어머니보다 더한 재능을 가졌어요. 나는 내 아들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박종팔 그 사람만이 그 녀석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광기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저를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지유리를 그 말장단 노래든 뭐든 하게 놔둔 건 이 지긋지긋한 판소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요. 내 마지막 희망까지. 전부 다 그때였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 제 손자 지율이었습니다. 녀석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율아.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그 차가운 창고방 안에서 칼날처럼 벼려왔던 단단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제 남편과 함께 타서 없어졌어야 할 늙은 어미의 텅 비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이사장실의 그 비싼 조명 아래 우리 셋은 그림처럼 멈춰 섰습니다. 50살이 되어버린 내 아들 원중이, 18살의 내 손자 지율이, 그리고 75의 나. 우리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이 끔찍한 진실 위에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지율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녀석은 이 방 안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훌쩍이는 아비와 숨조차 쉬지 못하는 이 할미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동정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였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결말을 우리보다 먼저 알아챈 관객 같았습니다. 너, 언제부터? 원중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 아들은 감히 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죄를 짊어진 채 제 아들 녀석의 눈만 바라봤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이사장실 오실 때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지율이가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발이 안 떨어졌어요. 지율이는 제 아빠 원중이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판소리를 싫어했는지, 아빠가 왜 나한테 말장단 노래 같은 거 해도 화내지 않았는지 이제 다 알겠어요.
아니다. 아니야. 원중이가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유라. 나는 그냥 살인자야. 내 할아버지를 죽인. 아니, 제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린 원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내 병상에 엎드려 엄마 미안해 하고 울부짖던 그 20살 청년이 이제야 50살에 지친 얼굴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너는 살인자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게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30년간 복수라는 이름으로 잊지도 않은 헛개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박종팔이라는 가짜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증오를 먹고 살았습니다. 제 소리가 하늘이 내린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제 재능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그게 내 유산이라고 오만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주였습니다. 내 남편은 그 저주의 겹불을 쬐다 목숨을 잃었고, 내 아들은 그 저주를 멈추려다 제 아비를 죽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서 내 아들이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엉뚱한 사람에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방 안에서 복수의 소리를 다듬을 때, 내 아들은 저 밝고 화려한 이사장실에서 자신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의 감시 아래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옥을 살았던 겁니다. 내가 30년간 숨긴 것은 고작 목소리였지만, 내 아들이 30년간 숨긴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원중아,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저는 무너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원중이는 50살의 몸으로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제 30년의 한도, 원망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가원을 찾아갔습니다. 비취색 한복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식당의 낡은 조리복을 입었습니다. 이사장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텅 빈 대극장. 무대 정중앙에 박종팔 그 사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는가? 그는 30년 전과 똑같은 인자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그날 밤, 전부 다. 자네 아들이 연습실 문을 뛰쳐나오던 그 순간부터 알았지. 박종팔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20살짜리 어린 놈의 얼굴에 세상 모든 절망이 담겨 있더군. 그리고 그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봤지.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평생 내 아들을 말하면 뭐가 달라졌는가? 그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 자네 목소리가 돌아온다 한들 그 불길이 꺼지나? 문정해. 나는 자네의 그 지독한 재능이 자네 남편을 죽이고 결국 자네 아들까지 삼키는 것을 똑똑히 봤네. 나는 그저 그 녀석이라도 살리고 싶었네. 그래서 원중이를 이사장 자리에 앉혔습니까? 당신의 개처럼 부리려고.
제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방패였네. 문정에 자네가 복수한답시고 30년간 식당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나는 원중이를 내 그늘 아래 뒀네. 자네가 범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내 밑에서 그놈은 오히려 가장 안전했으니까. 세상 그 누구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감히 의심하지 못했지. 그놈이 감당해야 할 죄값은 자네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네. 그의 방식은 잔인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아들을 30년간 이 세상에서 지켜준 그만의 뒤틀린 속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쩔 셈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자네 목소리도 돌아왔겠다. 세상에 진실이라도 밝힐 텐가? 자네 아들이 아비를 죽인 패륜하라고?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명창님. 30년 전 그날 밤, 제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습실에 있던 낡은 난로가 과열됐던 겁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박종팔의 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내 소리를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잃어버렸던 겁니다. 어제 지율이 무대에서 손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기적처럼 돌아온 것뿐이죠. 그렇죠. 박종팔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기적이지. 기적이고 말고. 무대 위에서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중이와 지율이가 밥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셋이 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원중이는 국가권에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지율이랑 그냥 좀 놀러 다니고 싶네요. 그래, 그러자. 이젠 그래도 된다. 저기, 지율이가 밥숟가락을 놓고 저와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나 생각 바뀌었어요. 뭐가? 어제 할머니 소리 듣고 와,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나 할머니한테 판소리 배울래요. 순간 원중이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김지율, 너. 아빠. 지율이가 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능이 저주라고 했죠. 나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건지 어제 알아버렸어요. 나 도망 안 칠래요. 할머니. 녀석이 저를 봤습니다. 나한테 할머니 소리 물려주세요. 저는 제 아들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저주라고 믿었던 나의 소리. 그 소리를 지키려다 남편을 잃었고 그 소리 때문에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30년 만에 제 손자를 다시 제게 데려왔습니다.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소리를 배우려거든 내 아비의 아픔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의 북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소리는 재주가 아니야. 지우라.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30년 묵은 한이든 하루짜리 기쁨이든 그걸 정직하게 담아내는 게야. 지유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제 지독한 오해의 끝이자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그 봉투 안에는 말씀대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등기 서류와 10년간 숨겨오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 그 사람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재산은 애초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아버님은 그 무서운 사채업자들의 손에도 아들의 탐욕스러운 손에도 닿지 않을 유일한 사람으로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저를 택하셨던 거죠. 저는 그 집을 나오던 날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고 제 이름으로 된 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0년 묵은 짐은 그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더군요. 남편 소식은 2년 뒤에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넣어주신 덕분에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조금 일찍 나오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날 교도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40년 세월과 마지막 매듭을 지으러 간 거였죠.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40년을 매일 본 얼굴인데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저를 등신 취급하며 소리 지르던 그 기세는 다 사라지고 그냥 늙고 지친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더군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여보, 나 데리러 왔구나. 역시 당신밖에 없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하고 진짜 이별하러 왔어요. 저는 제 통장에서 따로 뺀 작은 돈이 든 봉투를 그 사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돈이 아닌 그 집을 나온 뒤 2년간 제가 식당 일을 해서 모은 순전한제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새 인생 사세요. 밥 굶지 말고 다시는 누구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지 맙시다. 그 사람은 봉투를 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과 저희 40년 만에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 스스로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수소문해서 딱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아버님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긴 연극이 끝나고 모든 긴장이 풀어진 그분의 몸은 정말로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연기를 그만둔 그제야 몸을 덮친 것 같았죠. 제가 사과를 깎아서 내밀자 아버님이 힘겹게 손을 들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그 10년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과 깎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죠. 제가 일어서려는데 아버님이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며느라. 내 인생을 살아라. 인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게 아버님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지난 봄에 그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 문지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님이 주신 그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남향이라 햇살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제가 자고 싶을 때 잠을 잡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일을 소일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막 배우기 시작한 꼬마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안길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립니다. 내가 평생 이런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그늘과 사채업자라는 공포에 갇힌 피해자이자 저와 아버님을 괴롭힌 가해자였죠. 아버님은 아들을 지키려던 아버지였지만 그 방식 때문에 저와 아들을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은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년을 묵묵히 참아온 피해자였지만 결국 그 모든 비극을 제 손으로 완성시킨 실행자였고요. 아버님의 그 끔찍했던 마지막 2년의 연극은 아들을 사채업자 손이 아닌 차라리 감옥으로 보내려 했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처절한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끝낼 사람으로 저를 선택하신 거겠죠.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저를 사실은 이 집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주셨던 겁니다. 제 나이 이제 68이네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첫 장을 넘기는 기분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문지영으로요. 비록 늦었지만 저에게도 따뜻한 봄날은 오고 있나 봅니다. 오래오래, 아주 오랫동안 저는 행복할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